달에서 핵폭탄을 터뜨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나라마다 우주 경쟁이 치열하던 때인 2007년, 미국에서는 비밀리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달에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목표였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우주 정복을 꿈꿔왔습니다. 우주는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순수한 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인류를 우주에 안착한 것이 아니기에 다소 씁쓸하기도 합니다.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하게 된 지금, 아직은 우주라고 하면 낭만 있고 아름다운 것들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우주에 다다를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은 징후와 경쟁이었습니다.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는 전쟁과 함께 시작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사일과 로켓 기술을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고 완성했던 나라는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V2 로켓을 개발했고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을 초토화시키는 일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V2 로켓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음을 미국과 소련이 전쟁 과정 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후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기술들과 물자들을 가져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로켓 공학자와 동료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폰 브라운은 로켓 공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나치 독일에서 V2 로켓을 처음 개발하고 미국에서 머큐리 계획과 아폴로 계획의 우주 개발을 책임지게 됩니다. 반면 소련은 인적 자원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독일의 V2 로켓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은 인적 자원을 통해 로켓을 개발하고 소련은 독일이 남긴 로켓들을 회수한 후 로켓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 우주를 개발한다는 것이 막연히 달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사람을 우주로 보낸다기보다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 얼마나 먼 거리에서 터뜨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비밀리에 우주 사업의 일환으로 달에 핵폭탄을 터뜨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우주 사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최초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최초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바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57년 당시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전무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도 주기적으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늘을 떠다니는 스푸트니크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때에든지 내가 인지하지 않을 때에도 핵무기를 머리 위에서 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소련의 우주 개발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게 미국 최초 우주 로켓인 뱅가드 로켓을 개발하게 되고 모두들 그 로켓이 성공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여러 방송 매체들도 앞다투어 뱅가드 로켓의 발사 현장을 생중계하게 됩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사 직후 로켓이 폭발하게 되면서 뼈아픈 실패를 미국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소련은 나날이 승승장구하며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캡슐에 사람을 싣고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항해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그 주인공은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의 유인 비행은 미국의 패배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미국은 우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유리 가가린의 유인 우주 비행 성공 직후 사람을 우주와 더 나아가 달까지 보내야겠다는 미션을 내걸게 됩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역사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달이 저기 있으니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이후 나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은 안타까운 장면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AS-204라고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후에 아폴로 1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을 캡슐에 실어서 달까지 날려보내기 전에 이 로켓이 안전한지 우주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점검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실제 발사는 하지 않고 지상에서 일종의 리허설을 하는데 이때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당시 엔지니어들이 캡슐에서 기체가 유출되지는 않는지를 점검할 목적으로 캡슐 안에 고농도 산소기체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캡슐 안에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꽃 스파크가 벌어집니다. 산소는 불을 잘 붙게 하는 기체 성분입니다. 그렇게 캡슐 안은 화염이 뒤덮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히 더 안타까웠던 것이 당시 우주인들이 탈출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기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우주 캡슐 안에 타고 있던 그리섬이라는 우주인이 앞전에 다른 우주 비행을 시도하면서 안에서 밖으로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수정해 주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그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록 우주로 발사되지는 못했지만 아폴로 1호라고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 아폴로 미션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는 비밀리에 진행했던 미션이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A119라 불리는 미션이었는데 소련이 계속 사람도 우주로 보내고 강아지도 우주에 보내는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사람을 우주로 보낼 기술이 부족하니 달에 핵폭탄을 터뜨리자 계획한 것입니다. 위성인 달 표면에 태양빛이 비춰지는 밝은 쪽과 태양을 등지고 있는 어두운 쪽의 경계면을 터미네이터라고 하는데 낮과 밤의 경계면 쪽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지구 어느 지역에서든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이 시도하지 못한 것을 미국이 해내면서 미국의 위상이 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리스크가 큰 시도였기 때문에 이 미션은 실제로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이런저런 시도 끝에 드디어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미국은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발자국도 찍고 성조기도 걸면서 오랫동안 소련에 뒤처져 있던 자신들의 우주 개발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달에서 핵이 터진다면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된 것이 다행스럽긴 하지만 만약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실제적으로 달에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핵폭탄의 위력을 전제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소련의 차르본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르본바의 위력은 약 TNT 50메가톤급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폭발 후에 버섯구름의 높이가 67km나 솟아올랐습니다. 이 폭탄이 달에서 터진다면 달이 산산조각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큰 위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인 달에서는 대기가 미비하기 때문에 핵폭탄 특유의 폭풍이나 불덩이 확산이 없습니다. 대신 방출된 에너지는 열과 감마선, 중성자선, X선 형태로 직접 표면에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국지적인 증발과 분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심지 근처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의 바위가 즉각적으로 녹거나 기화되고 작은 운석 충돌 크기의 크레이터가 생깁니다. 50메가톤급이라면 지름 수백 미터 정도의 얕은 구덩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폭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방사능은 어떨까요? 대기가 없어 방사능 물질이 퍼질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잔류물은 그대로 달 표면에 남아 고정된 형태로 방사성 먼지층을 만들 것입니다. 달에서 발생한 핵 방사능은 지구에도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가 전 세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는데 아쉽게도 육안으로 달 표면에 핵이 터지는 것을 관측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 달이 지구에서 보이는 쪽이 있다면 잠시 섬광처럼 보이는 빛이 감지될 수는 있겠지만 태양빛에 비하면 미미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불가합니다. 천체 망원경으로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리스크를 감당하며 감행할 이유가 없기에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폐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실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에 따라 달이나 그 밖의 천체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쟁과 전쟁에서 평화로 사실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공군 파일럿이나 군인 같은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냉전의 최전선에서 우주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우주인들이 우주에 갈 수 있게 된 것인데 막상 그렇게 우주에 날아갔던 우주인들이 그 창문 너머에서 보이는 푸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주에서 본 지구의 국경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갈등했을까라는 생각을 얻고 돌아온 많은 우주인들이 평화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망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우주인들이 지구 밖 멀리서 지구를 돌아보았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보면 냉전 최전선에서 우주를 보고 왔는데 정작 그 우주를 보고 돌아온 우주인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1975년에 미국에서 개발한 아폴로 모듈과 소련에서 개발한 소유주라고 하는 모듈이 상공에서 도킹하는 아름다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한창 세계가 평화 무드에 젖어들면서 일명 데탕트라는 완화와 휴식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구 밖 우주까지 나가 잠시였지만 미국과 소련이 함께 연결되어 미국의 우주인과 소련의 우주인이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은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성장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평화와 번영 가운데 아름다운 동기로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른 기술 발전을 위해 경쟁이 최선일지 아니면 느리지만 평화와 아름다운 발전이 우선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